미국 적정금리를 한번 추정해 보니까 3.7% 정도 현재 나오고 있어요. 금리가 지금 너무 높다는 겁니다. 그럼 앞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 연달아 될까요? 아니면 띄엄띄엄 또 봐가면서 될까요? FOMC 회의가 9월, 11월, 12월 뭐 이렇게 3번 남아 있거든요. 근데 제 예상은 인하할 것 같습니다. 근데 시장에서는 오늘의 플러스 7월 FOMC 결과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김영익 서강대 경제대학원 교수 나왔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교수님. 매번 이런 큰 회의 있을 때마다 또 교수님 찾게 됩니다. 간밤에 있었던 FOMC에서는 어떤 내용들이 나왔는지 좀 정리 좀 해주세요. 예, 우선 기준금리를 결정한 회의가 FOMC인데요. 예, 기존에 5.25에서 5.50%를 유지했었습니다. 그리고 코멘트에 무슨 내용이 담겨 있는가 그게 중요한데요. 네. 예, 미 연준의 통화정책 목표가 최대 고용 물가 안정이거든요. 그동안 물가 이야기를 많이 했었는데 이번에는 고용 이야기가 좀 많이 들어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고용이 증가세는 유지하고 있지만은 증가세가 안만하다. 그리고 이번 발표문 보니까 처음으로 실업률이 올라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넣어놨습니다. 예, 그래서 이 실업률이 이제 올라가면은 나중에 경기 침체가 오게 되거든요. 예, 그래서 이제 9월에 금리를 인하할 것인가 이게 제일 관심사였는데 그 방향은 좀 제시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그동안은 물가 걱정만 잔뜩 하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어떻게 보면 금리를 낮추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있었는데 이제는 물가 얘기는 없었고 오히려 경기 걱정에 해당되는 실업 얘기가 나왔다. 그거군요. 그렇습니다. 네. 그렇다면 진짜 물가는 잡았다라고 이제 봐도 되는 거예요? 아직은 확신은 정도는 아닙니다. 네. 미 연준에서 목표하는 물가가 개인 소비 지출 물가 지수라고 PC 물가 지수인데요. 예, 그게 지난 6월에 2.5% 상승했습니다. 전년 동월비. 예, 그게 이제 2% 되면 금리 인하하겠다는데 거기까지는 좀 남아 있는 거죠. 예, 그런데 연준은 물가 목표 2%에 근접해 가고 있다. 물가에 대해서는 조금 이제 걱정을 놓아놓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만약에요, 제가 영광스럽게 연준 위원이었다라고 한다면 저는 이런 또 우려도 있을 거예요. 저한테 부여했던 물가 숙제가 2%인데 그 2%를 찍지도 아직은 안 했고 그다음에 찍은 다음에도 일정 기간 동안 그걸 유지해야 드디어 물가가 잡혔다는 확정적인 증거를 가지게 될 텐데 아직 그 수준은 아니란 말이에요. 그렇죠. 그런데 이 상황에서 덜컥 만약에 금리를 인하했다가 물가 수치가 다시 올라가면 참 머쓱할 것 같거든요.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연준 위원들은 이번 코멘트를 봤을 때 물가 걱정은 안 해도 된다라는 뉘앙스를 준 거라고 판단해도 될까요? 물가는 여전히 목표치보다 높지만 그래도 목표치에 다소 근접해 가고 있다.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그런데 그동안 이제 금리 인상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금리 인상이 시차 효과가 얼마나 어느 정도 나타난지 이건 아직 불확실합니다. 그런데 금리 인상이 아주 소비가 줄어들면은 미국 고용이 많이 줄어들 수가 있습니다. 미국 고용은 정말 탄력적이에요. 얼마나 탄력적이냐면 2022년 그 코로나 때문에 미국 소비가 위축됐잖아요. 그래서 소비가 위축되고 경제 성장을 떨어지니까 미국 기업들이 3, 4월에 고용을 약 2,200만 개 줄여버립니다. 그 이전에 10년 동안 늘었던 일자리를 한 번에 2달에 줄여버린다는 걸 미국이란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번에 고용이 그렇게 냉각되지 않을까 그런 우려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뭐 물가가 확정적으로 잡힌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잡혀가고 있고 그런데 고용에 대한 우려들이 이제 높아지면서 바로 그런 변화들이 이번 회의 결과에서 우리가 읽을 수 있는 대목이었네요. 자, 그렇다면 결론적으로 이번 9월 달에 드디어 연준에서 금리를 인하할 거로 다들 예상을 하십니까? 시장에서는 거의 100% 인하할 것이다. 100%요? 90%나 100% 인하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제가 봐도 9월에는 인하할 가능성이 좀 높아 보입니다. 이론적으로 경제학 교과서에 보면 테일러 준칙이라고 있거든요. 적정금리를 추정하는 하나 방식인데요. 그거는 미국의 실제 GDP가 잠재 GDP가 얼마나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그다음에
물가 상승률이 실제 목표치 2% 위에 있느냐 아래에 있느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한 지표인데요. 네. 예, 그것 가지고 제가 미국 적정금리를 한번 추정해 보니까 3.7% 정도 현재 나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적정금리 수준에서 금리가 지금 너무 높다는 네. 겁니다. 예, 그래서 아마 9월에 금리를 인하할 텐데요. 그 사이에 또 물가 데이터, 고용 데이터를 보게 되겠죠. 예, 두 번 이제 봐야 되는데요. 근데 당장 내일 저녁에 미국의 7월 고용 데이터가 발표가 돼요. 네. 예, 그래서 지금 시장 예상치는 한 18만 8천 개 증가했을 것이다. 비농업 부분에서. 근데 그것보다 이제 높게 나오면은 또 뭐 금리 안 내려야 된다. 근데 그것보다 낮게 나오고 실업률이 좀 올라가면은 또 금리 더 빨리 내려야 된다. 그래서 앞으로 2달 동안 고용 데이터, 물가 데이터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파월 연준 의장이 늘 하는 이야기가 나는 데이터가 시키는 대로 하겠다. 예, 맞아요. 예, 그 데이터를 2개 보고 앞으로 결정할 텐데요. 네. 제가 전망하기로는 물가 상승률이 좀 낮아질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은 최근에 그 미국 소비 데이터들 보면 소비 네. 증가세가 좀 둔화되고 있거든요.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니까 경제 성장이 낮아지고 수요가 직되면서 물가 상승률 떨어지고요. 예, 그다음에 소비 증가세가 둔화되면은 기업 매출이 줄어들거든요. 예. 이익도 줄어들고. 예, 그러면 기업 경영자 입장에서는 야, 내가 그동안 너무 많은 일자리를 만들어 놨구나 하고 일자리를 갑자기 줄여버릴 수가 있다는 예.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2달 동안 고용 데이터 특히 지켜보면서 예, 전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뭐 만약에 고용 데이터는 안 좋은 상황에서 물가가 잡혀가고 있는 흐름이 계속된다면 드디어 오랜만에 9월 달에 첫 금리 인하가 단행될 것 같은데요. 만약에 그렇다 하더라도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적정 금리 수준으로 예측한 수치가 3.7% 수준인데 네. 아직은 5% 이상이니까 예. 이번 그 9월 금리 인하 한 번만으로는 적정 금리까지 못 갈 것 같은데 예, 예. 그럼 앞으로 금리 인하가 계속 연달아 될까요? 아니면 띄엄띄엄 또 봐가면서 될까요? 예, 그래서 이제 FOMC 회의가 9월, 11월, 12월 예. 뭐 이렇게 3번 남아 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제 예상은 3번 인하할 것 같습니다. 3번이요. 예, 근데 시장에서는 2번 인하를 보고 있어요. 예. 예, 주요가 IB들이 전망을 해놓은 거 보니까 9월에 한 번 인하하고 12월에 한 번 인하할 것이다. 그래서 9월에 한 번 인하하고 조금 이제 또 다른 데이터들 경제 데이터를 보고 12월에 인하한다고 보고 있는데요. 예, 저는 뭐 적정 금리가 지금 굉장히 낮아지고 있거든요. 이런 측면에서 볼 때 예, 아마 3차례 인하할 것 같고요. 예, 그다음에 어제 저 10년 국채 수익률이라는 게 예. 4.03%까지 떨어졌어요. 지금 기준금리가 5.50%인데 예. 장기적으로 보면은 10년 국채 수익률이 기준금리보다 높죠. 네. 그러니까 10년 국채 수익률 4.03%라는 거는 금리 많이 내릴 것이다. 시장에서는 지금 미리 점치고 있네요. 예. 그러면 이제 진짜 교수님 말씀처럼 본격적으로 금리나 흐름이 이제 도입해 가는 게 아닌가라는 게 연준 회의의 결과도 그렇고 교수님뿐만 아니라 관련 시장 전망하시는 분들의 의견이 중론이 그렇게 된 상황인데요. 네. 그러면 첫 인하 이후 추가 인하 속도가 어떻게 나오느냐에 따라서 시장 전반의 판세가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교수님 어떻게 보세요? 예, 저는 뭐 계속 인하할 거라 보고 있고요. 그거는 소비가 이축될 거라는 겁니다. 네. 예, 그런데 PCE 뭐 개인 소비 지출이라고 계속 발표가 되는데요. 예, 그런데 미국 거 소비 보면은 소비 지출 비중에서 내구재가 11%, 그다음에 준내구재가 22%, 서비스 소비가 67%거든요. 예,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내구재 소비는 거의 정체되고 있어요. 네. 우리 그 자동차 수출의 56%가 작년 미국으로 갔었거든요. 예. 예, 그런데 지난 6월부터 대미 자동차 수출이 좀 줄어들고 있습니다. 예. 미국 사람들이 내구재 소비를 안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미국 사람들이 지금 서비스 소비를 계속 늘리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데요. 뭐 서비스 소비라는 것은 꼭 필수적인 건 아니거든요. 예, 우리가 좀 소득이 줄어들고 미래가 불안하면은 영화 보러 안 가도 되고 외식 그렇죠. 안 나가도 됩니다. 예. 예, 그래서 앞으로 서비스 소비 지출이 둔화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은 아마 기업들 매출 영업이익 줄어들고 뭐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빨리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예. 예, 그런데 최근에 가장 그 중요한 이슈 중에 하나가
사실 그 장단기 금리차가 예. 오래전부터 역전이 됐었어요. 그렇죠. 10년하고 뭐 2년 국제 수익률 차이 혹은 10년하고 3개월 국제 수익률 차이가 역전되면은 과거에 예 없이 경기 침체가 왔거든요. 예. 그런데 오래전에 지금 역전됐는데 경기 침체가 아직 안 오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번에는 다른 거 아니냐 그런 전망들도 나오고 있는데 저는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 같습니다. 좀 시차가 길어질 뿐이다. 빠르면 내년 상반기에 미국 경제가 1분기, 2분기 연속 마이너스 성장할 것 같습니다. 미국이요? 예. 그래서 이번에도 다르지 않을 것 같은데요. 제 예상이 뭐 틀릴 수 있습니다만 제 예상대로 간다면은 금리 계속 인하할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경제학 공부를 정통으로 하신 분들은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정되면 항상 경기 침체의 우려 시그널을 우리는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이번에는 왜 이런 이례적인 일이 있지 오히려 그거 해석하기가 분분할 정도인데 결국은 시차가 있을 뿐이지 올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많이 보이시나 보군요. 예,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한 가지 또 요즘 변수가 생긴 게요. 중동 정세가 또 한번 불안해질 것 같습니다. 미국의 물가라는 건 유가에 굉장히 큰 영향을 받게 되는데 그러면 물가가 잡혀가는 추세에 있다 하더라도 중동에서 뭔가 불안전성이 높아진다면 지금 교수님이 말씀해 주셨던 여러 어떤 정책 금리의 기조가 바뀔 가능성도 있나요? 만약 중동 사태가 굉장히 악화돼 가지고 요새 저 중동 전쟁 제5차 중동 전쟁 이야기까지 나오는데요. 그렇게 되면 유가가 급등할 수가 있죠. 유가가 오르면은 WTI가 오르면 한 2개월 후에 시차를 두고 소비자 물가가 많이 오르거든요. 상관계수가 0.7 정도로 굉장히 높습니다. 그러면 유가가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물가가 오르면 미국 실질 소득이 줄어들면서요. 미국 경제가 스태그플레이션에 빠질 수가 있죠. 그러면 미국 정책 당국자가 굉장히 어려운 국면에 직면할 거라고 보고 있어요. 그래서 앞으로 중동 사태가 어떻게 될 것인지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교수님 말씀을 종합해 보면요. 만약에 중동 불안전성으로 인해서 물가 잡히는 속도도 늦춰진다면 경기는 어려운 상황에서 물가까지 올라오는 준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에 비슷한 상황으로 내년 상반기는 점쳐진다고 한다면 만약에요. 진짜 그렇게 되면 미국의 FOMC에서는 정책금리 기조를 어떻게 설정해야 돼요? 이 스태그플레이션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 겁니까?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죠. 물가를 잡든지 경기를 부양하든지. 그런데 70년대 1차, 2차 오일 쇼크가 있었지 않습니까? 그때 물가가 굉장히 불안하니까 그때는 물가를 잡기 위해서 금리를 많이 인상해 버렸죠. 그러니까 경기하고 물가 스태그플레이션 상태는 미국 정책 당국이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해야 되는데요. 뭐 유가가 얼마나 오르느냐 뭐 그 정도에 따라 달라지겠습니다만은 저는 아마 물가 상승률이 뭐 그렇게 높아지는 않을 것 같고 수요가 위축되니까요. 물론 공급 중에서 유가가 상승하면서 물가 상승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만은 또 소비가 위축되면은 수요 측면에서 물가 상승 둔화 요인이 작용하거든요. 그래서 물가가 그렇게 올라가지는 않고 아마 미 연준이 물가보다는 경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앞으로는요. 어찌 보면 이제 물가를 또 다스리는 방법들 중에 하나가 뭐 중국과의 여러 관세 협정이라든가 해외 통상 간의 관계 속에서 물가를 잡을 수 있는 방법도 있는데 요즘 이 보호무역주의가 높아지고 있는 상황 속에서 예를 들어서 스태그플레이션의 상황에 준하는 상황이 생긴다면 물가를 잡는데 금리 올리는 방법 말고 뭐 관세라든가 통상 관련한 허들을 좀 낮춰주고 오히려 경기 침체에 대비하는 그런 선택을 할 가능성은 없을까요? 물가를 잡고 경기를 부양하려면 생산성을 높이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그다음에 미 대선 앞두고 지금 대중 관세를 굉장히 많이 인상한다. 오히려 경쟁적으로 두 후보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트럼프 전 대통령이 그런 걸 더 앞장서고 있는데 그렇게 되면은 물가 잡을 수 없죠. 오히려 지금도 월마트에 진열된 상품의 거의 48%가 중국산이라는 겁니다. 중국산 관세로 올려버리면요. 여기서 아까 말씀드린 유가도 오르는데 중국산 제품의 관세까지 올라버리면은 이건 완전히 스태그플레이션이죠. 그래서 뭐 누가 대통령이 되든 뭐 유가가 오르고 그런 물가 때문에 관세는 그렇게 올리지는 못할 것 같아요. 오히려 알겠습니다. 그다음에 또 어제 또 일본에서 정말 서프라이즈가 하나 있었는데요. 일본은행이 금리를 생각보다
빨리 올렸고 이번에 올린 거는 시장에서도 이례적이다라고 생각하는 분위기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일인가요? 일본의 그 기준금리라고 그래가지고 0.1%였는데 이번에 0.25%로 올리고요. 일본 일본 중앙은행이 계속 그 정부가 발행 국채 매입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매월 5조 7천억 엔 정도 매입했는데요. 이걸 이제 분기마다 한 4천억 엔씩 줄여가겠다. 금리도 오르고 양적 완화를 좀 규모를 축소하겠다. 이게 어제 발표 내용이었었는데요. 이렇게 나오는 것은 경기하고 물가가 예상대로 일본은행 예상대로 가고 있다는 겁니다. 경제 성장을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 1% 정도 되고 중요한 거는 소비자 물가가 올해 2.5%, 내년에 2.1%. 일본 중앙은행이 그렇게 예상했거든요. 물가가 2% 넘는다는 겁니다. 그래서 물가 안정을 위해서 금리를 올릴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제 사실 시장에서는 금리 유지할 거로 봤었어요. 그런데 말씀하신 건 서프라이즈였죠. 시장에서는 이렇게 일본에서도 2.5%면 일본이라는 나라에서는 굉장히 이례적으로 물가가 높은 건데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래 시장에서는 왜 금리가 동결될 거라고 예상을 했었었나요? 이 정도면 금리 올려가지고 물가 잡아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가 잡아야 되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굉장히 일본 은행 총재나 거기 우리 말씀한 통화정책 금통위원이라고 그러는데 그런 분들이 좀 보수적인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리고 일본의 과거 통화정책 보면은 늘 좀 보수적으로 좀 느리게 대응하거든요. 그런데 이번에는 좀 굉장히 좀 예상외로 좀 빠르게 대응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일본에서도 지금 물가 상승에 대한 우려라든가 또는 경기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가요? 그렇죠. 진짜 경기가 회복됐는지 지금 올해 경제 성장률 1%로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경기가 회복되고 있는지 과연 소비가 증가하고 있는지 최근에 그 임금이 좀 오르면서 소비가 증가하고 있던데 그 경기 회복을 아직 확신을 못하고 있다는 거죠. 그리고 사실 94년 이후로 거의 20년 가까이 일본이 디플레이션에 빠졌지 않습니까? 오랫동안 디플레이션에 빠지다 보니까 이게 사고 전환이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이 일본 금리하고 미국 금리를 같이 여쭤봤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이제 많은 분들 여름 휴가 가시려고 하는데 그동안은 엔화 가치가 많이 약세여서 일본 갔다 오면 좋겠다 하신 분들 있을 텐데 요 근래는 또 약세 분위기 아닌 것 같아요. 슬슬 엔화 가치가 올라가더라고요. 그러면 지금 미국은 이제 금리를 조만간 낮추려는 추세로 진입하기 시작했고 일본은 금리를 올리기 시작하면 이제 엔화 약세 옛날에 1엔에 800원대 했던 거는 이제 더 이상 기대하기 어렵나요? 엔이 이제 강세로 서서히 돌아선 것 같습니다. 엔 달러 환율이 7월 3일에 162엔 근처까지 올라갔었어요. 그렇죠. 그런데 현재 지금 보니까 149엔에서 거래가 되고 있거든요. 그런데 엔 달러 환율 결정 요인 가장 중요한 거 보면은 미국하고 일본하고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예요. 그런데 미국은 앞으로 금리를 인하한다니까 미국 10년 국채 수익률은 어제 4.03%로 떨어지고 그다음에 일본 10년 국채 수익률은 1.05%로 오히려 좀 올랐거든요. 그러니까 미일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축소되니까 엔화가 강세를 보인 거죠. 앞으로도 금리 차가 좀 축소가 될 수가 있어요. 일본이 지금 이번에 금리 인하하고 또 시장에서는 한 10월, 12월 사이에 또 금리를 인상할 것이다. 그래요? 그런 전망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고요. 미국은 9월, 11월, 12월 가면서 금리를 인하한다는 거죠. 그러면 미일 10년 국채 수익률 차이가 축소되면서 엔화 가치는 계속 오를 수가 있고요. 상대적으로 우리 원보다는 지금 엔이 급격하게 강세를 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우리 100엔당 우리 850원까지 갔었는데 900원 좀 넘고 일본 여행 가신 분들은 과거보다는 조금 부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렇긴 하겠네요. 자, 그렇다면 일본의 금리 인상 기조가 계속될 경우 우리나라에는 어떤 영향이 있는 거예요? 사실 원화 가치가 오늘 많이 떨어졌지 않습니까? 우리 환율이가 1380원 거의 1400까지 근처까지 갔는데요. 사실 우리 경제 여건으로 보면은 지나치게 원화 가치가 저평가 환율이 높았다는 것이죠. 근데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세계 시장에서 아직도 일본 상품하고 부분적으로 경쟁해야 되니까 엔화 가치가 떨어지면 원화 가치도 떨어지죠.
엔달러 환율하고 온달러 환율하고 상관계수 보면 거의 최근에 0.7 정도 나와요. 엔화 가치가 떨어지니까 원화 가치가 떨어졌고요. 네. 그런데 지금 엔화 가치가 오르니까 우리 환율도 1,380원에서 어제 보니까 1,369원까지 예. 환율이 같이 떨어졌습니다. 네. 네, 그래서 우리 환율도 같이 떨어지고 있는데 상대적으로 일본 엔화 가치 상승 속도보다는 우리 원화 가치 상승 속도가 둔화 조금 더 덜하는 거죠. 네. 네, 그래서 100엔당 원화 환율은 지금 올라가고 있는 네,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말씀 주셨던 우리나라 원화 가치를 방어해야 된다고 해야 될까요? 뭐 수출입도 봐야 되고 물가도 많이 봐야 될 텐데 우리 금통위원들은 그럼 어떤 선택지를 더 선호하게 될까요? 아마 금리 인하 쪽으로 좀 생각이 바뀔 것 같아요. 우리 한국의 통화정책 목표는 물가 안정하고 금융 안정입니다. 예. 근데 물가 상승률 지난 6월에 2.2%. 네. 뭐 그런 물가가 그렇게 낮아졌고 그다음에 헤드라인도 많이 낮아지고 있거든요. 아마 8월 가면은 물가 상승률 2% 안팎으로 좀 낮아질 것 같고요.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의 금리를 못 내렸던 거는 금융 안정 때문에 그렇거든요. 환율을 말씀하시는 거죠? 환율도 그렇고 뭐 가계부채 집값 오른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못 내는데 환율이 떨어지면은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 여지가 커지는 거죠. 그렇네요. 네, 그래서 8월 22일 날 우리나라 통화정책 방향 결정회의가 열리거든요. 예. 네, 그런데 이날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예. 이날 또 한국은행이 이거 경제 전망을 올해 수정해서 발표하는데요. 예. 예, 그리고 과거에는 그 경제 전망할 때 뭐 상반기, 하반기 성장률은 어떻다, 물가 상승률이 어떻다 그랬는데 이번부터는 8월 22일 발표될 때부터는 분기별로 한번 경제 전망을 해보겠다. 이런 식으로 나와가지고 분기별 경제 전망하면 한국은행이 생각하는 경제 전망 우리가 분기별로 세분하면 조금 더 빨리 알 수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물가를 어떻게 전망할 것인가. 그래서 미국 먼저 과연 우리가 금리를 인하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문제도 대두가 되고 있는데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리 물가 상승률이 더 미국보다 낮고 네. 그다음에 2분기 GDP 속보치가 지난주에 발표됐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마이너스 0.3%였어요. 예. 우리 그 내수 소비 투자 별로 안 좋거든요. 그러면 우리 물가 상승률은 낮아지고 경기 내수가 안 좋으니까 아마 우리 금리 인하해도 된다. 그동안 환율 때문에 금리를 인하 못했는데 환율도 안정되고 있기 때문에 네. 오히려 금리 인하가 조금 더 한국은행이 조금 더 빨리 할 수 있다. 물론 뭐 시장에서는 8월에는 인하 못하고 10월에 인하할 것이다. 8월에 시사는 좀 할 거라는 겁니다. 네.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10월에 인하할 것이다. 그렇게 보고 있는데요. 뭐 저는 8월부터 인하해도 뭐 문제가 없을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그러면 이제 정말 엔저는 슬슬 접어드는 상황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자연스럽게 이제 중국도 여쭤보겠습니다. 네. 중국이 요즘 경제가 안 좋은지 금리를 자꾸 낮추려고 하는 분위기가 있어요. 중국의 금리 기준은 어떻게 보세요? 중국은 금리 계속 인하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앞으로도요? 전 세계가 인플레이션으로 다 고민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중국은 디플레이션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중국의 소비자 물가 상승률이 지난 5월 보니까 전년 동월 대비 0.3%입니다. 그리고 작년 하반기에는 일시적으로 월별로는 마이너스도 있었거든요. 물가가 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만큼 중국에는 초과 공급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2008년, 2009년에 미국에서 금융위기가 오고 세계 경제가 굉장히 어려웠는데 중국 경제는 그때 9 내지 10% 성장했거든요. 그때 성장 내용 보니까 중국 기업들이 엄청나게 투자를 많이 했어요. 투자가 GDP에서 차지하는 세계 평균이 한 22% 되는데요. 중국은 한때 47%까지 갔습니다. 그렇게 기업들이 투자하고 생산 능력은 많이 키워놨는데요. 국내도 수요가 부족하고 세계도 수요가 부족하니까 중국 초과 공급이 계속 존재합니다. 그래서 중국 물가 상승률이 많이 떨어질 수밖에 없었죠. 그래서 중국은 지금 디플레이션을 고민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소비가 별로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돈을 풀고 금리를 내리는 이런 환경에 접어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면 이렇게 돈을 많이 풀면 물가는 오르는데 물가는 올리더라도 이렇게 해서라도 경기를 좀 부양하는 그런 일을 선택하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중국 경제가 지난 2분기 세계에서 GDP 성장률을 중국이 제일 빨리 발표하거든요.
예, 저는 그렇게 큰 나라가 어떻게 그 GDP를 제일 빨리 발전하는지 좀 궁금하기도 하는데 2분기가 4.7% 나왔어요. 시장 예, 예상치보다 예. 좀 낮게 나오고 있고요. 아직도 소비가 별로 증가하지 않고 있거든요. 내수가 별로 안 좋으니까 예, 금리를 인하해서 중국 가게들한테 소비 좀 해라. 예. 이런 유도를 계속 할 것 같습니다. 네. 위안화랑 원화는 사실 중국이나 우리나라나 수출 경쟁국이다 보니까 네. 환율에 민감할 수밖에 없는데 위안화는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내용을 기반으로 했었을 때 점점 더 약세가 될 가능성도 있어 보이는데요. 예. 그러면 위안화 가치는 떨어지는데 우리 한국은행은 원화 가치를 환율적인 요소로 드디어 좀 걱정을 덜 해도 되니 금리를 인하한다라고 하면 그럼 우리도 원화 가치가 떨어지면 같이 떨어지면 상관없을 것 같은데 만약에 원화 가치는 유지되는데 위안화 가치만 떨어지면 수출 경쟁력은 약해지고 근데 우리나라는 또 일본에서 기계나 소재나 부품 들여오잖아요. 엔화 가치가 또 올라가니까 이건 돈 또 많이 들여서 물건 만들어야 되고 그럼 우리 수출은 어떻게 돼가는 거예요? 복잡합니다. 예, 그런데 작년 말에 비해서 위안화 가치는 올해가 3% 정도밖에 안 떨어졌거든요. 그런데 우리가 1380원 갈 때는 우리 돈 가치가 7% 위안보다 훨씬 더 많이 떨어졌었어요. 예, 그래서 앞으로 저 위안 가치가 좀 더 떨어지면서 뭐 우리 돈 가치 떨어지는 속도하고 균형을 맞출 텐데요. 예, 그런데 그 제가 수출을 보니까 수출은 환율보다는 그 나라의 수요에 더 영향을 많이 받습니다. 작년에 보면은 그 미국으로 우리 수출이 참 잘 됐었거든요. 중국으로는 별로 안 됐었고요. 미국 소비자들이 그렇게 많이 소비를 했다는 것이죠. 예, 그런데 올 7월 그 수출 통계가 오늘 발표됐습니다만은 보니까 중국으로 수출이 좀 잘 되고 있어요. 예, 그래서 하반기 들어서는 중국 소비자들이 좀 소비를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출은 환율도 중요하지만은 그 나라 경제 수요가 더 중요하더라. 그래서 수요를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제가 이 중국 위안화를 수출과 관련해서 여쭤봤던 이유가 왜 그러냐면요. 90년대 중반으로 기억하는데 그때 중국에서 위안화 평가 절하를 한 33% 단행했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뒤로 결국 동아시아에 똑같이 중국과 제조를 두고 경쟁했던 국가들이 수출 성적표가 좀 안 좋아지니까 결국 98년도에 약간의 티핑 포인트가 생겨버리니 외환위기까지 직면해버렸잖아요. 결국 중국이란 나라가 위안화를 자국 경제의 수출을 진작시키기 위해서 낮춰버리거나 지금처럼요. 그럼 근처 제조 경쟁 국가들에게 굉장히 취약해지는데 그래서 여쭤본 거거든요. 그럼 중국이 지금 디플레 걱정할 것 같은 수준으로 경제가 안 좋은 상황에서 본인 살자고 이 위안화 평가 절하해버리면 다른 국가들의 여파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예, 그러면 상당히 좀 세계가 좀 어려워지죠. 사실 제가 제일 고민하는 게 그런 문제입니다. 지금 트럼프 전 대통령이 되면 관세를 굉장히 많이 올리겠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대중국. 예, 그러면 중국 입장에서는 그 대응 방향이 위안화 절하거든요. 위안화 절하로 어느 정도 미국의 관세 인상을 상쇄시킬 수가 있어요. 예, 그렇게 되면은 참 우리 더 어려워지죠. 그리고 과거와는 달리 중국 상품들이 많이 질이 좋아져가지고 전 세계에서 지금 우리하고 경쟁하는 상태거든요. 그래서 과연 중국이 그렇게 위안화를 절하시켜 버릴 것인가. 그런데 중국 그렇게 과거처럼 그때는 그 세계 GDP에서 중국 차지하는 비중이 아마 2000년에 세계 GDP에서 4%였거든요. 94년에는 뭐 한 2% 안팎이 됐을 것 같은데요. 그런데 최근에 거의 18%까지 올라갔다가 작년에 보니까 17%로 좀 줄어들었는데 그렇게 큰 나라가 위안화 가지고 그렇게 경기를 부양할 것인가. 그 정도는 아닐 것 같습니다. 제가 보기에는. 그렇다면 올해보다는 내년 경제가 전반적으로 좀 어려울 수 있어 보이는데요. 전 세계 GDP에서 40% 가까이 차지하는 두 나라가 경기가 이렇게 안 좋다면 전 세계적으로도 좀 경제가 어려워질 수 있는 국면이잖아요. 그러면 이 전 세계적으로 경제가 어려웠을 때는 참 아이러니하게도 의외로 또 다시 강달러 분위기가 또 생겼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은 미국이 금리 인하하면서 강달러 기조가 완화될 것 같은데 또 경기 상황을 보면 또 그럴 수도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런데 내년에 뭐 경제는 올해보다는 좀 안 좋아질 것 같습니다. 말씀하신 건 세계 GDP의 거의 26%를 차지하는 미국 경제가 안 좋아지니까요.
예, 그러면 뭐 우리가 대미 수출도 줄어들겠죠. 네. 예, 그런데 우리가 수출 통계를 보니까 올해가 아시아 쪽으로 정말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네. 인도로 잘 되고 있고요. 예, 그다음에 뭐 대만, 뭐 인도네시아, 뭐 이런 거 베트남 이쪽으로 수출이 잘 되고 있습니다. 그런데 물론 그 중국, 미국 경제가 안 좋으면 이 나라 경제들도 다 어려워질 텐데요. 예. 예, 그래도 상대적으로 이 나라 아시안 경제는 뭐 젊은 인구 때문에 좀 건전하게 성장할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 수출 비중 보면은 지금 미국, 중국이 거의 19%고요. 아세안하고 인도가 합치면 21%거든요. 네. 두 나라 비중이 미국, 인도보다 더 높아졌습니다. 예, 그리고 그런 나라들은 우리가 생산한 뭐 반도체, 자동차 생산 못 하거든요. 네. 그래서 우리가 그쪽으로 수출하면 어느 정도 예, 수출은 그 증가세를 유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근데 이제 경제가 안 좋아지면은 사실 서로를 비난하게 되죠. 맞아요. 그래서 미중 패권 전쟁이 내년에는 좀 더 심화될 것 같습니다. 중국과 미국이 다시 경기가 안 좋아지면 우리나라는 수출 성적표가 안 좋아질 거고 네. 그러면 달러 수급이 또 어려워지니 다시 원화 가치가 약세로 돌아설 가능성도 있는데 그런데 미리 이렇게 한국은행에서 금리를 인하해 버리면서 네. 이제 본격적으로 금리 인하 기조로 우리도 돌아서면 나중에 이것도 원화가 너무 약세가 되지 않을까 걱정이 다시 되는데 저는 내년에 미국 경제가 나빠지면서 달러 약세라고 보고 있고요. 예. 예, 이하나 강세, 온 강세, 뭐 엔 강세 이렇게 좀 보고 있습니다. 예, 물론 내년에 그 수출이 좀 감소 안 좋으면은 우리가 무역 수지 흑자 폭이 줄어들겠죠. 네. 예, 그런데 저는 구조적으로 우리 경상수지 흑자라고 보고 있거든요. 98년과 예안위기 우리가 저축률이 투자율보다 높아지면서 98년부터 우리가 경상수지 흑자를 기록고 있는데요. 예, 그때부터 작년까지 보니까 우리 경상수지 흑자가 1조 한 700억 달러 정도 됩니다. 네. 우리가 그 돈 가지고 해외 직접 투자하고 해외 증권 투자, 미국 주식 주로 채권 많이 사놨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엄청 들어오고 있어요. 네. 예, 그래서 저는 앞으로 우리가 무역으로보다는 금융으로 돈을 더 많이 버는 나라가 되고 있다. 네. 예, 그래서 투자 소득 수지라고 그러는데요. 이자 소득, 배당 소득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우리 경상수지는 구조적으로는 흑자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이번에 자연스럽게 그러면 수출 말고 금융 부분으로 이제 환율을 좀 여쭤보면요. 최근 엔화가 다시 강세로 돌아선 이유들 중에 하나도 미국 빅테크 기업 등에 투자했던 일본 자금들이 다시 이제 어느 정도 돌아오기 시작했다. 빅테크 충분히 올랐고 수익 실현하겠다 해서 엔캐리 트레이드로 인해서 다시 환류되는 분위기가 있다라는 말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그것도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그동안 엔화 약세가 되고 그다음에 일본 금리가 워낙 낮다 보니까 엔캐리 트레이드라고 일본에서 이제 돈 빌려가지고 미국 주식도 살 수가 있겠죠. 그렇죠. 예, 그런데 엔캐리 트레이드가 부분적으로 좀 청산되는 것 같아요. 환율이 이렇게 급격하게 하락하는 거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 미국 그 기술주들 그거는 조금 부정적 영향을 받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요런 그 환율적인 요인을 고려했었을 때요. 뭐 지금 나름대로 많은 분들 이제 해외 투자 많이들 하지 않습니까? 근데 해외 투자할 때는 그 나라 현지 주식의 차익 실현도 있겠지만 환차손이나 환차익도 중요한 요소인데 이렇게 되면 이제 우리는 포트폴리오를 어떻게 짜야 되나요? 최근에 우리 국민들이 미국 주식 정말 많이 사고 있는데요. 그런데 대표적으로 미국의 대표인 주가지수가 S&P 500이고 우리 코스피가 대표인 주가지수인데요. 이 코스피하고 S&P 500 누가 더 많이 올랐느냐 그거는 달러 지수가 결정합니다. 달러 지수가 올랐을 때는 S&P 500이 코스피보다 더 많이 올랐고요. 달러 지수가 떨어졌을 때는 우리 코스피가 상대적으로 더 많이 올랐습니다. 그러나 저는 뭐 앞으로 그 달러 지수가 달러 인덱스가 좀 떨어질 거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은 상대적으로 우리 코스피 수익률이 S&P 500 수익률보다 높을 거로 보기 때문에요. 지금은 미국 비중을 너무 높이는 것보다 너무 높였다면 좀 줄이고 저는 우리 주식 비중을 조금 더 늘리는 게 더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또 최근에는 엔화 가치 떨어졌다고 일본 증시에 간접 투자하신 분들도 많은데 그분들도 그러면 조언 좀 한번 해주세요. 엔화가 강세되면요. 일본 니케이 220은 오히려 떨어졌어요. 오히려 떨어져요. 그러니까 엔 투자는 괜찮은데 엔화하고 같이 일본 주식을 사시는 거는 그거는 좀 조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런 흐름 속에서 미국 대선의 변수는 우리 뭐 환율 변화에는 큰 영향은 없을까요?
환율 변화에 영향을 뭐 줄 수가 있죠. 네. 예, 누가 대통령이 되느냐 거기에 따라 가지고 예, 우리 뭐 무역 수지 여러 가지 영향을 받을 수가 있죠. 네. 예. 오늘 정말 예측하기 어려운 분야를 제가 너무 자세히 여쭤봐서 송구한 마음도 있지만 또 피하지 않고 하나하나 또 아주 상세하게 설명해 주셔서 다시 한번 머리 숙여서 감사드립니다. 예, 지금까지 김영익 서강대학교 경제대학원 교수였습니다. 오늘 많이 배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